강변에서 한 젊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 남은 단서라고는 가지런히 개어놓은 검은색 양말 한 켤레가 전부였죠. 경찰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연락했을 때 아버지는 내 딸은 지금 침실에서 자고 있다는 뜻밖의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이 사건은 한때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다가 무려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뒤에야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미제의 미스터리 수첩 지금 시작합니다. 1995년 12월 6일 오전 8시 40분경 와사치 경찰서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신고자는 프로보 강둑에서 시신으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죠. 신고를 받고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사람은 신입 경찰관 토드 보너였습니다. 신고자는 토드에게 시신을 발견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인근 농장의 농장주였는데 아침 8시가 넘은 시각 아들과 함께 농장을 정리하러 나왔다가 아들이 강가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가까이 다가가 확인해 보니 시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토드는 부임한 지 몇 달 동안 이곳에서 강력 사건이 발생한 적이 없었기에 처음에는 그저 누군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고자의 안내에 따라 강가로 다가간 토드는 난생 처음 보는 끔찍한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확실한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옷을 모두 벗은 채 강둑에 엎드려 있었고 근처 바위에는 여러 군데 혈흔이 남아 있었죠. 살인사건 현장을 처음 목격한 토드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경찰관으로서 침착함을 유지하며 즉시 상황실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프로보강은 유인타 산맥에서 발원해 총 길이 약 114km를 흘러 유타호로 들어가는 강입니다. 강 안에 화강암이 많아 바위가 흐르는 강이라고도 불리죠. 곧이어 더 많은 경찰관과 법의학 전문가들이 현장에 도착해 시신 발견지 인근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상황으로 보아 이곳이 1차 범행 현장임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피 묻은 바위 외에 경찰이 찾은 것이라고는 가지런히 접힌 검은색 양말 한 켤레뿐이었죠. 야외 범죄 현장은 실내보다 조사가 훨씬 어렵습니다. 문을 닫아 통제할 수도 불어오는 바람을 막을 수도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피해자의 얼굴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어 신원 확인조차 매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소리마저 토드를 초조하게 만들 만큼 이 사건은 그에게 거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의 몸에 있는 2개의 문신이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왼쪽 팔에는 십자가 문신이, 왼쪽 가슴에는 크리스라는 이름이 새겨진 하트 문신이 있었죠. 또한 피해자의 왼손 손등에는 방어흔이 있었고 발 뒤꿈치에는 바위 위를 걷다 긁힌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강둑을 따라 몇 마일에 걸쳐 수색을 진행했지만 더 이상의 소득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혈흔이 묻은 바위와 검은색 양말을 범죄연구소로 보냈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해자의 2 문신 도안을 그려 언론에 공개하며 목격자나 제보자를 간절히 찾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법의학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20세가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고 얼굴은 강가의 화강암으로 추정되는 둔기에 최소 16차례나 가격당한 상태였습니다. 법의학자는 사망 시간을 시신 발견으로부터 약 8시간에서 10시간 전, 즉 12월 5일 밤 11시에서 12월 6일 새벽 1시 사이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머리카락, 체액, 손톱 밑에서 DNA 등 생물학적 표본을 채취했죠. 경찰은 피해자의 키, 머리색, 눈동자 색 등의 신체적 특징을 NCIC 데이터베이스에 제출했습니다. NCIC 국가범죄정보센터는 1967년에 설립된 중앙 데이터베이스로 실종자, 범죄정보, 수배자, 차량정보 등 14가지 개인정보와 7가지 문서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치하는 범죄 기록이나 실종 신고는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튿날까지도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 교착 상태는 오래가지 않았죠. 12월 7일 오전 한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뉴스에 나온 문신 도안을 보았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일 것 같다는 제보였죠.
놀랍게도 전화를 건 남성의 이름은 크리스 워커,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새겨진 문신의 이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는 수사의 중요한 돌파구였죠. 정보를 얻은 토드는 즉시 솔트레이크 시티 북서쪽의 허름한 모텔에 머물고 있던 크리스를 찾아갔습니다. 토드는 그에게 여자친구의 이름과 문신 위치를 물었습니다. 크리스는 여자친구의 이름이 트레이시 베슬라노비치이며 왼쪽 어깨에 십자가, 왼쪽 가슴에 하트와 글자 문신이 있다고 정확히 대답했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피해자의 다른 신체적 특징들까지 맞췄죠. 특히 토드가 현장에서 발견된 검은 양말 사진을 보여주자 결정적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크리스는 트레이시에게 그런 검은 양말이 있으며 그녀에게는 잘 때조차 양말을 벗지 않는 특이한 습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오직 샤워할 때만 양말을 벗어 사진처럼 가지런히 개어놓았고 크리스는 이 습관 때문에 그녀를 놀린 적도 있다고 했죠. 이 묘사를 들은 토드는 피해자가 크리스의 여자친구임을 확신했습니다. 크리스는 12월 5일 저녁 8시 15분경에 트레이시를 마지막으로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갈색 가죽 재킷과 파란색 청바지 차림으로 K-클래스라는 식당에 저녁을 먹으러 간다며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녀가 성인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일의 위험성을 스스로 잘 알았기에 반경 7블럭을 절대 벗어나지 않았고 외박을 한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크리스가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이성이었기에 토드는 그를 의심하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1년 전 워싱턴주 스포켄의 한 청년 호스텔에서 처음 만났고 몇 달 뒤 솔트레이크 시티로 이사 왔습니다. 크리스는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트레이시가 생활비를 전담하고 있었죠. 그녀가 외박을 하자 크리스는 K-클래스 식당을 찾아가고 이웃에게 수소문했지만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그녀가 불법적인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 자칫 문제를 일으킬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죠. 그의 진술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토드는 트레이시의 가족인 아버지 조니에게 전화를 걸어 비보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조니는 그럴 리가 없다. 내 딸은 지금 침실에서 자고 있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전화가 잘못 걸린 것이 아님을 확인한 토드가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상세히 설명하자 조니는 그제야 그녀가 전 부인의 딸인 크리스탈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탈이 밖에서 여동생의 이름인 트레이시를 즐겨 사용했던 것입니다. 조니는 크리스탈이 방황하며 정직하게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경찰의 연락이 놀랍지는 않았지만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착잡해했습니다. 이제 피해자의 진짜 신원이 명확해졌습니다. 크리스탈 베슬라노비치, 1978년 6월 6일 스포켄 출생. 그녀가 불과 4살 때 친아버지는 뜻하지 않은 익사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안나가 조니와 재혼해 여동생 트레이시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도 오래가지 못해 이혼으로 끝났고 크리스탈은 어머니 안나를 따라 트레이시는 조니를 따라가 살게 되었습니다. 딸의 사망 소식을 들은 어머니 안나는 토드와의 면담에 응했습니다. 그녀는 크리스탈이 작가를 꿈꿨지만 노력을 한 적은 없었고 중학교 때부터 반항하며 결석을 일삼고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고 회상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로는 집에 거의 오지 않아 안나는 딸의 생활을 잘 몰랐습니다. 그저 크리스라는 백수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과 딸이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하고 있었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토드는 남자친구 크리스를 다시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이름을 알면서 수사관에게 숨긴 건 아닐까? 경찰서 신문실에서 토드는 크리스에게 트레이시의 본명을 아는지 물었습니다. 크리스는 놀란 기색으로 그녀가 모든 곳에서 자신을 트레이시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본명은 정말 몰랐다고 대답했습니다. 사건 당일 알리바이에 대해서는 혼자 집에서 TV를 보았기 때문에 증명해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대부분 집에서 TV를 보며 지냈다고 머쓱해했죠. 여자친구의 수입에 기대어 사는 것이 부끄럽긴 하지만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그녀에게 심하게 의존하고 있었기에 살해 동기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크리스는 차도 없었고 범행 장소는 무려 60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직접 경찰에 연락한 것도 그였기에 토드는 그가 범인이 아닐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다른 용의자가 없었기에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크리스탈이 활동하던 구역의 행인들과 유흥업계 동료들을 탐문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가 너무 앳돼 보여서 업계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아기 트레이시라고 불렀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탐문 과정에서 매우 흥미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택시기사 허브 프라이그가 크리스탈과 각별한 사이였다는 증언이 쏟아진 것이죠. 경찰은 36세의 이혼남 허브를 찾아가 신문했습니다. 허브는 트레이시가 젊고 예쁘고 성격이 활발해 자주 자신의 택시에 태웠으며 커피나 선물도 사주었다고 말했죠. 그는 그녀를 진심으로 좋아해 결혼까지 생각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가 크리스탈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12월 5일 정오경이었고 대화 중 콜을 받고 헤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사 결과 허브는 과거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적이 있었고 차를 소유하고 있어 범행 능력도 충분했죠. 게다가 지인들은 허브가 내가 그녀를 가질 수 없다면 다른 사람도 가질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허브의 어긋난 감정은 충분한 살인 동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용의자는 2명. 남자친구 크리스와 집착남 허브. 하지만 2달간의 치열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2 사람을 범인으로 확정지을 그 어떤 명확한 증거나 새로운 돌파구도 찾지 못했습니다. 2006년 크리스탈이 살해된 지 무려 10년이 흘렀지만 수사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버브약 수사기법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죠. 와사치 카운티에는 소렌슨 과학연구소가 설립되었고 생물학적 샘플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서장으로 승진한 토드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2008년 유타주에서 미제 사건 재수사 프로젝트가 가동되면서 크리스탈 사건도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천만다행으로 당시의 물증들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죠. 소렌슨 연구소의 카미그린 박사는 범인이 무거운 화강암을 흉기로 즉흥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장갑을 끼지 않았을 것이라 추론했습니다. 바위를 문질러 생물학적 표본을 추출해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흔이 묻은 부분에서는 크리스탈의 DNA가 일치했고 혈흔이 없는 부분에서는 미량의 남성 DNA가 검출된 것입니다. 비록 데이터베이스 대조에는 불완전한 샘플이었지만 용의자를 배제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경찰은 크리스와 허브를 다시 찾아갔죠. 크리스는 DNA 채취에 흔쾌히 동의했지만 토드가 가장 의심하던 허브는 이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의심이 짙어진 경찰은 2명의 수관을 투입해 허브가 몰래 버린 담배꽁초를 수거하여 연구소로 쏜살같이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조 결과 바위에서 나온 DNA는 크리스의 것도 허브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토록 수고스러운 과정을 거쳐 2 사람이 범인이 아님이 증명되자 신임 경찰 시절부터 사건을 가슴에 품어온 토드 서장은 깊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다시 5년이 흐른 2013년 토드는 솔트레이크시티의 한 민간 범죄 연구소가 MVAC 습직 진공 수집 DNA 수집 시스템이라는 최신 장비를 도입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표면에 남은 미량의 물질을 극대화하여 추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죠. 토드는 즉시 화강암 바위를 연구소로 가져갔습니다. 거칠고 구멍이 많은 바위 표면은 DNA가 남아있기 좋은 조건이었죠. 연구소는 MVAC 시스템을 이용해 무려 21나노그램의 DNA 물질을 수집하는 데 성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완전한 DNA 프로필을 생성하는 데 0.5나노그램만 있어도 충분하기에 이제 드디어 진범의 완벽한 DNA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놀라운 성과였고 사건 해결에 강력한 희망이었죠. 확보한 DNA를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자 그동안 경찰의 수사망에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았던 낯선 이름 하나가 모니터에 떠올랐습니다. 조셉 심슨. 기록에 따르면 조셉은 1967년생으로 1987년 8월 클리어필드에서 한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월 유타 주립교도소에 수감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995년 4월에 처음으로 가석방되었죠. 이후 1997년 6월 네바다주로 여행 허가를 받고 떠났다가 금지품 밀매로 또다시 체포되어 유타주로 압송되었고 3개월 뒤 다시 가석방되어 2003년에 가석방을 완료했습니다. 소름 돋는 사실은 크리스탈이 살해된 시점이 조셉이 첫 가석방을 받은 지 불과 8개월 후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는 솔트레이크시티 국제공항에서 셔틀버스 운전사로 일하며 프로보 지역을 자주 오갔기에 지리에 매우 밝았죠. 모든 정황이 조셉이 크리스탈을 살해한 진범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가석방을 완료하고 유타주를 떠난 조셉은 지난 13년 동안 플로리다주 중부 사라소타에서 어머니, 새아버지와 함께 은둔하듯 살고 있었습니다. 2013년 8월 조셉의 행방을 확인한 토드 서장은 수사관들을 이끌고 즉시 사라소타에 날아갔습니다. 그들은 확실한 증거를 위해 조셉의 최신 DNA 샘플이 필요했습니다. 자택 근처에서 잠복하던 경찰은 8월 25일 편의점 앞에서 조셉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를 수거해 범죄 연구소로 보냈죠. 열흘 뒤 나온 결과는 완벽한 일치였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가 바로 토드가 18년 동안 찾아 헤매던 그 악마였습니다. 2013년 9월 17일 토드는 사라소타 경찰의 협조를 받아 조셉 심슨의 손목에 직접 수갑을 채웠습니다. 3년 뒤인 2016년 9월 29일 와사치 법원에서 조셉 심슨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3명의 DNA 전문가가 출석해 범죄 현장에서 DNA 샘플을 어떻게 수집하고 처리했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바위에서 나온 DNA가 조셉의 것과 완벽히 일치한다고 증언했죠. 조셉과 같은 감방을 썼던 2명의 수감자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한 수감자는 조셉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날 못 찾다가 갑자기 찾은 거지? 라고 당황해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고 다른 수감자는 조셉이 피해자에게서 반지를 빼앗아 자신의 친구에게 주었다고 떠벌렸다고 폭로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조셉은 법정에서 자신의 불우했던 과거를 핑계로 동정심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과거 빈털터리의 우울증을 앓아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기르던 온순한 고양이에게 물려 감염으로 입원한 적이 있다고 말했죠. 다음날 그 고양이는 죽었고 그는 배심원들을 향해 제 고양이가 제게 2번째 생명을 주었듯 여러분도 제게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시길 희망합니다라는 황당한 진술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탈이 얼마나 잔혹하게 살해되었는지 그리고 조셉이 1987년에 이미 저질렀던 또 다른 살인사건의 끔찍함을 알게 된 배심원단은 단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가중처벌이 적용된 1급 살인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법의 심판은 무거웠습니다. 조셉 심슨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방청석에서 이 모든 재판 과정을 지켜본 토드 서장. 판사의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햇병아리 순경 시절부터 20년 가까이 가슴에 품어왔던 그의 수건은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잔혹한 범죄자 조셉 심슨은 현재 유타 주립교도소에서 차가운 철장 신세를 지며 복역 중입니다. 차가운 강변에 남겨진 양말 한 켤레로 시작된 수사는 과학의 발전과 한 경찰관의 끈질긴 진념이 만나 결국 20년 만에 정의를 구현해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늘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